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 아침. 신일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광고부터 들으시죠.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고객님 사랑합니다. 배우 박서연이에요. 제가 뭘 잘 잊는 걸로 소문나 있잖아요. 근데 딱 한 가지 안 잊어먹는 게 있답니다. 대리운전 번호 2588 말이죠. 2588은 안 되는 노래까지 되더라고요. 좌우로 정렬 2588.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아빠 출장 따라오는 껌딱지 민폐딸. 아리랑TV 방석호 사장의 딸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한 얘기입니다. 아리랑TV 방석호 사장은 미국 출장을 가면서 가족을 동반해서 하루 렌트비만 $10,000에 달하는 최고급 차량을 빌린 것은 물론이고요. 호화 레스토랑과 쇼핑몰을 돌아다닌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사적 경비를 공식 출장비로 처리하기 위해서 위조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어쨌든 결국 방 사장은 사퇴했지만 이런 풍경은 그다지 낯설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학교로 찾아갔다가 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의원, 자식 취직 청탁 의혹을 받았던 의원 등등 이른바 자상한 아버지 노릇 덕분에 무리를 빚은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 뭐든 해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해도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 공사를 구분 못해서 다른 아버지들이 스스로를 무능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일은 이제 없어져야겠죠? 국민의당 거품이 빠지면 정의당 지지율도 회복될 것이다.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가 한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얘기입니다. 노 전 대표는 진보정치 1번지로 불리는 경남 창원 성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의당 지지층과 정의당 지지층은 중첩되는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회찬 전 대표의 말은 정치적 수사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이라는 생각인데요. 어쨌든 선거에서는 기싸움이 중요하다는 사실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봄이 곧 올 겁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총선 예비 후보에 등록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 얘기입니다. 봄이 상징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소생이라는 측면이라는 생각입니다. 아마도 유승민 의원은 지금이 정치적 겨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만 정치적 논리는 자연의 섭리와는 같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연의 섭리는 예측이 가능하지만 우리 정치판은 특히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현입니다. 예, 롯데그룹 총수 일가가 해외 계열사와 복잡한 순환 출자 구조를 활용해 단 2.4%의 지분율로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죠? 예, 참 한숨부터 나오는데요. 예. 특히 그 손가락 경영한다는 지적을 받을 정도 황제형 총수로 불리며 신규호 총괄회장 지분 0.1%에 불과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롯데그룹 해외 계열사 소유 현황을 공개했는데요. 예. 이게 이제
두 아들 권력상쟁 벌이는 과정에서 드러났고요. 예. 그 롯데그룹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자 공정위가 롯데 측에서 그 총수 일가의 해외 계열사 주식 소유 자료를 넘겨받아서 6개월 동안 분석 작업을 했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알아낸 게 네, 이런 상황이 가능한 것은 일본 계열사를 통한 다단계 출자, 그 순환 출자를 적극 이용했다라고 하는데요. 예. 뭐 예전부터 알려진 거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위에는 이제 그 67년도에 일본에 세워진 포장지 업체 광윤사, 예. 그리고 광윤사가 롯데홀딩스 지배하고 롯데홀딩스와 다른 일본 계열사와 함께 호텔 롯데를 비롯한 국내 주요 계열사 직접 지배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순환 출자고리가 지금 67개인데요. 그 사이에 349개 순환 출자고리를 일괄 해소해서 67개라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총수 일가 2.4%로 롯데그룹 지배하고 있고요. 앞으로 뭐 이런 순환 출자고리 완전히 해소하고 투명 경영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켜봐야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서울에서 폐업 위협이 가장 큰 업종. 이게 미용실하고 치킨집이라고 하던데, 예? 네. 이 사실 많기는 치킨집이. 근데 많습니다. 이렇게 동네 상권 정보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분석 서비스를 서울시가 정식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그러죠? 예, 어제부터 했는데요. 예. 그 우리 마을 가게 상권 분석 서비스라고 합니다. 우리 마을 가게 상권 분석 서비스. 그러니까 예. 창업하시려고 하는 분들 이걸 사용하시면요. 서울 시내 천여 개 골목 상권에서 창업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마을 가게 상권 분석 서비스. 예, 그렇습니다. 이게 GOLMOK 골목. 예, GOLMOK 골목점 서울 seoul.go.kr 이거죠. 예. 예. 이게 그 서울시가 이제 대형 유통시설이 없는 골목 상권 1,008곳에서 영업하고 있는 치킨집, 호프집, 카페, 분식집, 미용실 이 43개 소규모 업종 영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2,000억 건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요. 뭐 교통카드나 뭐 신용카드, 뭐 휴대폰 통화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비자 패턴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자영업자 생존율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폐업 신고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 양천구라고 하고요. 그다음 은평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순서대로 골목상권 업체들 3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한다고 하고요. 좀 오래 버티는 데는 종로구, 중구, 성동구 폐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폐업률이 가장 높은 업종 치킨집. 예. 정말 그 10곳 중 4곳이 3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 닫았다고 하고요. 그다음 뭐 호프집이나 카페도 뭐 늘 그렇다고 하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요. 그 예비 창업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정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아니 여기에서 지금 폐업 신고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가 양천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 고등학교 동창이 양천구에서 학원 하다가 망해가지고 지금 딴 거 해요. 예. 아 그렇구나. 예. 네. 자 그리고 김대환 경제사회발전 노사위원장이 9.15 노사정 대타협의 파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이 이제 기자회견에서 예. 노동계와 정부 양쪽으로 다 규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회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이걸 어떻게 좀 잘 좀 이렇게 좀 중재하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하고 이제 책임을 느끼고 이제 사퇴 의사를 표명했고요. 동시에 차관급인 최영기 상임위원도 함께 사퇴한다고 합니다. 일단 사퇴서가 수리될 때까지 노사정위원장이 수행한다고 했는데요. 이 노동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미래 세대 삶과 역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 생각하면서 정부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명령의 2대 지침을 노동개혁 핵심 사안으로 부각시켰다. 논란 자초했다. 그리고 노동개혁 불차에도 2대 지침을 정부가 밀어붙이겠다고 밝혀서 노동계 반발을 자초했다. 아주 조목조목 짚었는데요. 할 말은 다 하겠다 이거죠. 예. 어쨌든 그러면서 자신도 물러날 테니까 한국노총 지도부 그리고 이익원 장관 같이 사퇴하자.
아주 결기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시중 주류 도매상 사이에서는 맥주 가격 인상이 임박했으니까 재고 물량을 확보하라. 이런 공지가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 예. 이게 결국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소주 출고가 인상이 후폭풍이 이제 맥주 인상으로 현실화되는 건데요. 예. 지금은 뭐 맥주 가격 올릴 게 없다 이렇게 입장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시기만 남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주류 도매상 사이에 재고 물량 확보하라. 왜냐하면 이제 가격 오르기 전에 맥주 물량 확보해 놓으면 나중에 시세 차익 볼 수 있잖아요.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맥주 출고가 인상된다는 거는 사실 명분은 소주보다 더 앞서거든요. 예. 왜냐하면 메가에 대한 할당 관세 폐지됐으니까 지금 직접 30% 관세 더 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어쨌든 지금 이거는 올라가는 건 총선은 아니고요. 끝나고 나서 한 5월달 내지 6월달에 가격 인상이 유력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고요. 제가 앞서 말에서 방석호 사장의 하루 렌트비 1,000달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050달러로 정정합니다. 하루 렌트비가 1,05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20만 원입니다. 이것으로 정정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최경주 선수. 오늘 새벽에 재개된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 4라운드에서 공동 선두로 올라서면서 우승을 눈앞에 뒀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경기 결과 어떻게 돼요? 예, 최경주 선수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조금 좀 아쉽게 됐습니다. 안 됐군요. 우승을 못했군요. 5년 만에 우승을 기대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 악천후로 4라운드 경기가 중단이 됐고요. 오늘 새벽에 잔여 경기가 재개됐는데 오늘만 8개 홀에서 보기 1개로 한타를 이뤘고요. 이 4라운드에서 4오버파로 합계 5언더파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우승을 차지한 이 브렌트 스네데커 선수에게 한타 뒤졌기 때문에 더욱 조금 좀 아쉽고요. 이 최경주 선수 2014년 6월에 이 트래블러스 챔피언십 이후에 2년 만에 톱10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자 골프는 올림픽 티켓 경쟁이 더 치열해진다고 하는데 김효주 선수 말이에요. 퓨어 실크 바하마 클래식 우승으로 올림픽 출전이 가능한 순위에 올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리오 올림픽에 골프는 국가별로 2명씩 기본적으로 출전하거든요. 근데 이 국가별로 실력 편차가 있으니까 세계 랭킹 15위 안에 포진한 선수가 4명 이상이 되면은 최대 4명까지 이제 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리오올림픽 개막이 8월이고요. 올해 7월 11일 세계 랭킹 기준으로 출전 자격이 정해지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국가대표 선발이 잘하는 선수가 너무나 많아서 골치가 아픈 겁니다. 이 김효주 선수가 이 퓨어실크 바하마 클래식 우승하면서 세계 랭킹 7위에서 10위로 올라섰거든요. 근데 현재 세계 랭킹을 보면은 2위 박인비, 5위 김세영, 6위 유수연, 7위 김효주 선수까지 4명이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고요. 이거 무슨 우리나라 랭킹 같네요. 이 세계 랭킹 10위 전인지 선수, 14위 장하나, 15위 이보미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선수들 간의 이 랭킹 포인트 차도 얼마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회 한번 치르게 되면은 우리 선수들 랭킹이 뒤바뀔 순위가 많이 있어서요. 아직까지도 누가 나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 분명히 우리 선수들 가운데에서는 세계 랭킹 15위 안에 들어도 국가대표로 선발되지 못하는 선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올림픽 메달 따는 것보다도 여자 골프는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거 좀 우울한 얘기인데 말이에요. 스포츠 하면은 이게 신사도 페어플레이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약물 복용 이런 문제도 자주 일어나는데 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장비를 조작해서 기록을 향상시키는 일까지 있다고 하는데 사이클에서 자전거에 몰래 모터를 장착했다. 야, 생각은 기발한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일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브라이언 쿡스 이 국제 사이클 연맹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세계 사이클로 크로스 선수권 대회에 참가했던 벨기에의 여성 선수가 이 선수가 탔던 자전거에서 모터가 발견이 된 겁니다. 참. 이 사이클로 크로스는 이 오프로드 자동차 경주와 마찬가지로 비포장 험지에서 벌어지는 자전거 경기이거든요. 예. 이 성적 향상을 위해서 이 기계에다가 모터를 다는 거를 보통 우리가 이 메커니컬 도핑, 그러니까 기계 도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자전거 뼈대가 있죠, 프레임. 이 프레임 안에다가 모터를 달았고요. 모터를 돌리려면 배터리가 필요한데, 그렇죠. 이 선수들이 자전거에다가 이 흔히 음료나 물을 마시기 위해서 물통을 달아놓거든요. 예. 이 물통 안에다 배터리를 숨겨놨던 겁니다. 근데 그동안에도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었었는데 지금 시중에는 이 모터를 달고 있는 자전거가 많이 팔리고 있고요. 때문에 이런 의혹이 많이 제기가 돼서 최근 국제대회에서는 이 투시기를 설치해가지고 모터 달고 있는 이 자전거를 좀 검사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일부겠지만 이 부와 명예를 위한 탐욕 때문에 스포츠가 얼마나 많이 오염돼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진짜 자전거를 이렇게 하면은, 그 모터로 운동해요. 그럼 차라리 모터사이클을 타지, 모터사이클. 예, 그게 훨씬 더 낫겠죠. 예, 참, 이게 뭡니까. 근데 뭐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이 올림픽에 참가하는 거에 선수들 개개인으로 보면 이게 명예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엄청난 명예인데, 그런데 좀 특별한 이유로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 입양아 출신의 이미현 선수의 사연이죠. 예, 이미현 선수이 미국 입양아 출신의 프리스타일 스키 선수거든요. 예. 네, 이번 달에 우리나라에서 이 국제스키연맹 프리스타일 월드컵 대회가 열리는데 이 대회에 참가를 합니다. 근데 이미현 선수가 1살 때 미국으로 입양이 됐다가 지난해 12월에 특별 귀화를 통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을 했거든요. 예. 이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림픽에 출전해서 메달을 따게 되면 이 본인의 얼굴과 이름이 많이 알려지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혹시라도 친부모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간절한 생각 때문에 올림픽 메달에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미현 선수가 그 미국에서 살 때 미국인 그 양아버지가 이 스키 강사였기 때문에 일찍부터 스키를 탔고요. 미국에서도 이 상위권에 오르는 실력을 과시했는데 이 양부모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 이혼한 뒤로 이 이미현 선수가 스키 선수를 계속 하기 위해서 이 수영장 청소 또 이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스키를 계속 타왔거든요. 지난해 이제 특별 귀화했고 이미현 선수의 꿈은 국가대표로 선발돼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하고 메달을 따내서 친부모를 찾겠다는 꿈을 갖고 있는데 이 간절한 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영화 국가대표가 생각이 나네요. 근데 이 선수의 꿈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바르셀로나 19세 이하 유소년 팀에는 이승우 선수 외에도 백승우 선수도 있는데 백승우 선수가 데뷔골을 터뜨렸다고 그러네요. 예. 그동안은 이승우 선수가 너무나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 백승우 선수가 좀 가려져 있었거든요. 네, 19세 이하, 이 바르셀로나 19세 이하 유소년 팀에서 뛰고 있는 백승우 선수가 이 카탈루냐 19세 이하 1부 리그 홈 경기에서 데뷔골 터뜨렸습니다. 이 백승우 선수의 골로 바르셀로나가 레알 사라고사를 3대1로 이겼고요. 이 경기에 이승우 선수도 선발로 출전해서 풀타임을 소화했는데 이승우, 백승우 선수의 목표는 이 2부 리그에 올해 안으로 진입을 하고 2부 리그에서 잘해서 내년에 바르셀로나 1부 리그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전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학교를 향해 누아는 패자를 밟는다. 가난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힘차게. 후원이 끝나도 마을 스스로 아이를 돌보게 만드는 월드비전 자립마을 프로젝트. 진정한 후원은 후원이 끝나게 하는 것입니다.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진정한 후원을 생각합니다. 월드비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기상캐스터 이혜민입니다. 요즘처럼 건조하고 추운 겨울철에는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세먼지 예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인터넷에 에어코리아라고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미세먼지 예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나쁨 수준을 넘어간다고 나오면 야외 활동 약속은 취소하는 게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나가셔야 한다면 마스크 착용 잊지 마세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 동네 대기질 앱을 설치하면 실시간으로 경보 알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맑은 공기 더 가까이, 미세먼지는 저 멀리.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하는 스마트한 습관을 기르세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가문의 영광상, 올해도 건강하게 집안을 지켜준 우리 집 복덩이 며느리에게 이 상을 드립니다. 올 설은 서로에게 상을 주는 설이었으면 합니다. 어떤 상도 부족한 당신께만큼은 정관장. 예, 8시 30분 09초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재훈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30분 전과 크게 달라지진 않았는데요. 다만 분당 수서로 도심 쪽으로는 계속해서 전 구간에서 밀리는 거 참고하셔야겠고요. 이어지는 청담대교도 양방향에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도 노원교에서 월계 1교, 다시 월릉교부터 성동교까지 정체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내부순환로도 마장램프부터 동부간선도로 합류하기까지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 반대편 성산대교 쪽으로 가는 길은 정릉터널에서 연희램프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합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014년) 에볼라, 2015년 메르스에 이어서 올해는 지카 바이러스 공포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도 젊은 남성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닐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자, 고려대학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녁이죠.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카 바이러스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는데요. 자, 일단 이 사태의 심각성 여쭤보기 전에 이거부터 여쭤보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이 지카 바이러스라는 게요. 예? 이게 모기에서 오는 거죠? 네. 이게 댕기열하고 뭐 이런 거하고는 다른 겁니까? 댕기열하고 유사한 플라비 바이러스에 속하고요. 댕기열과 유사한 거군요. 예, 그리고 이집트 순모기라고 하는 모기가 바이러스 보유해서 흡혈할 때 이제 감염시키는 유사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에서도 뭐 열이 나고 발진이 나고 이런 증상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근데 이게 댕기열은 동남아에 원래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댕기열도 그렇고 지금 지카도 이제 원래 동남아에 시작해서 예. 동남아 이렇게 남미까지 확산되는 것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지금 사태가 어느 정도 심각해요? 지카는 1947년 우간다에 이제 지카 숲에 있는 원숭이에서 처음 발견돼서 사실 한 70년 됐으니까 오래됐죠. 근데 그동안 환자 수도 많지 않았고 대부분 가볍게 앓고 치유가 되기 때문에 별 관심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2015년 작년에 이제 브라질에서 대규모로 환자가 생기고 임신부가 감염되면서 이제 소두증 신생아가 많이 출생되면서 그 심각한 합병증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관심사가 됐고 남미에서 지금 중남미, 카리브해 20여 개 국가로 급격하게 확산됨에 따라서 이 세계보건기구가 그 심각성이 있다. 특히 이제 소두증이라든지 소두증 신생아나 길랑바레와 같은 신경마비 합병증이 발생됨에 따라서
이 긴급하게 뭐 에볼라 때만 해도 이제 국제보건 비상사태를 좀 늦게 발표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이번 지카 사태에서는 신속하게 국제보건 비상사태를 내린 것 같습니다. 국제보건 비상사태 이게 그러니까 있잖아요. 소두증 이게 그러니까 뇌가 작은 상태에서 태아가 태어나는 거죠, 아기가. 네. 그죠? 예. 그러니까 임신부에서 이제 태아가 소두증 태아가 태어나면 머리가 이제 작게 태어나니까 일단 애견상 기형아 모습도 보이고 더불어서 뭐 정신 지체라든지 신경마비와 같은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심각한 것입니다. 이거는 뭐 예를 들면은 초음파 이런 걸로 발견을 못 하나 보죠? 임신 초기에 초음파로는 소두증을 진단하기가 좀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요. 양수 천자를 통해서 이제 바이러스를 확진하는 방법도 있는데 아직 어떻게 임신부가 소두증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방법이 지금 합의된 바는 없습니다. 이게 이래서 심각한데. 근데요, 교수님, 그러니까 어른들은 말이에요. 임산부가 아닌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거 모기에 물린다 그래가지고, 죽거나 이런 거는 아니죠? 성인의 경우는 사실 지카 바이러스 모기에 물려도, 한 80%는 증상이 없습니다. 이제 20%에서 증상이 열이 나고 발진이 돋고 관절 통증이 있고 눈이 충혈된다는 증상이 한 일주일 있다 없어지는 대부분 자연 치유가 되는데 최근 그 콜롬비아도 그렇고 남부 태평양에 있는 폴리네시아의 섬에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에서 이제 신경마비에 해당되는 길랑발해 환자가 늘고 있다라는 또 발표들이 있어서 성인에서도 일부에서는 이 말초신경 마비에 해당되는 이제 길랑발해 증후군 발생 위험이 높다라고 보고되고 있어서 이것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신생아 소두증이나 이제 길랑발해 증후군이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에서 많이 발생한다라는 개연성은 높은데 확정적인 증거는 아직 밝혀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계보건기구도 상당히 관련성이 높다. 확정적인 증거를 연구를 통해서 이제 밝혀내야 하겠지만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상황입니다. 이거 진짜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결국 모기에서 오는 거죠, 그죠? 네. 모기가 그럼 국내 안 들어오면 되겠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죠? 예, 그런데 이 지카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주된 모기가 이집트 순모기인데, 이집트 순모기에는 국내에 없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점인데, 그렇지만 국내에 서식하는 흰줄 순모기도 지카 바이러스를 매개할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라고 할 수는 없고, 다행히 지금이 이제 겨울철이기 때문에 흰줄 순모기가 활동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 지카 바이러스의 이제 유입은 가능하지만 지금 지카 바이러스 유행 지역을 다녀온 여행객이 감염돼서 국내에 들어와서 진단되는 유입 지카 사례는 가능하지만 하지만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염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사람 간 전파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 토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현 시점에서는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예를 들면 어디 가서 물렸는데 잠복기가 나중에 나타나고 이러는 건 아니죠? 잠복기는 2일에서 7일 정도로 비교적 짧고 또 걸린다 하더라도 일주일 이내에 호전되기 때문에 이것이 만성적으로 잠복을 해서 퍼뜨리는 그런 감염증은 아닙니다. 예. 지금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메르스 때 우리가 경험을 해본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큰 소리 뻥뻥 치다가 결국 보건당국 온 국민이 참 걱정을 많이 하게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를 수 있나요? 예, 지금 메르스 때 이제 사전에 충분히 대비 못하고 이제 발생했을 때도 빠르게 적극적인 대응을 못해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 그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번에는 조금 일찍 선제적으로 대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뭐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과연 국내 직하 감염자가 생길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우려스러운데 저는 이번 설 연휴 때 이 동남아에 여행을 많이들 가시는데 예. 그 중에서 감염돼서 유입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동남아 지금 뭐 남미가 주로 많이 발생하지만 동남아도 태국이나 인도네시아는 최근에 직하 감염 환자가 발생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예. 남미 여행객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동남아 여행객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예방 홍보요. 그래서 뭐 반바지, 소매 없는 옷을 입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모기가 천은 못 뚫는 모양이죠? 예, 뭐 모기가 뭐 옷의 재질에 따라서 이제 다를 수가 있는데. 그래요? 지금 이집트 순모기는 주로 낮에 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밤에 활동을 예방하면은 모기 안 물릴 걸로 생각하네. 이집트 순모기의 특성상 낮에 주로 물리고 또 옷도 뭐 좀 긴 바지 이런 옷을 입고 특히 모기 기피제도 같이 지참해서 뿌림으로 해서 뭐 2중 3중에 그 모기 안 물리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그 교수님이 보실 때 지금 이게 점점 그 빈도수가 자주 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에볼라, 메르스, 그리고 지카 바이러스까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종류의 전염병의 빈도수가 이렇게 점점 잦게 느껴지는 것이 저 개인적인 느낌일까요? 아니면 객관적인 사실일까요? 객관적인 사실이죠. 뭐 사실인가요? 2013년 SFTS, 2014년 이볼라, 작년에 메르스, 올해 지카 거의 매년 신종감염병이 발생하고 국내에 발생하든 전 세계 지구편에 발생하든 우리가 느끼는 것은 당장 우리 또 위험에 처할 정도로 걱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뭐 세계는 평평하다라는 비유가 있죠. 뭐 그 뉴욕타임스 컬럼니스트가 예. 인터넷 발달로 해서 정보나 서비스가 세계적으로 거의 실시간으로 제공된다시피 신종감염병 확산 추세도 세계적인 여행 교역의 확대 또 지금 엘니뇨와 같은 기후변화 이런 영향 때문에서 전염병 확산도 세계에는 평평하다고 말할 정도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 우리나라 보건당국도 감염병 방역에 관해서 전 세계가 우리 영토라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단독으로 대처하기는 어렵고요. 세계보건기구나 이제 국제적인 공조 협력을 통해서 이제 백신 치료제 개발도 공동 대응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어쨌든 점점 전 세계적 차원에서 이 전염병은 자주 발생하고 있고 우리의 방역 당국도 거기에 걸맞는 좀 그 진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감염내과의 김우주 교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발언대 리포터 이혜미입니다. 정부가 흡연율을 낮춘다는 취지로 담배값을 인상한 지 1년이 넘었는데요. 이에 대한 시민들 의견 들어봤습니다. 정부의 담배값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밥을 굶으면서까지도 이제 담배를 펴야 되고 그럴 심정도 저는 알고 그러니까 올려봤자 뭐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다 세금이잖아요, 그게. 짜증나죠, 당연히. 돈도 얼마 한 달에 못 받는데 그렇게 막 올리니까 그렇다고 월급도 뛰는 것도 아니고 담배값만 올리니까 두 값 살 걸 이제 한 값 정도밖에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술자리 이런 데 가서도 더 많이 피게 되고 그러니까 돈만 나가는 거죠, 뭐 그냥 돈만. 어차피 내린다는 건 말도 안 되고 더 이상 올리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담배 피는 사람은 그대로잖아요. 아니 이게 간접세만 올리고 직접세를 올려야 되는데 너무 손쉬운 방법으로 세금 올려서 없는 사람 호주머니만 터는 게 아닌가.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윗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하는지 모르고 사는지 모르겠네요. 초기엔 줄었고요. 지금은 똑같아요.
이 금액 자체가 정부에서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담배가 주지 않는 저항선이지 않냐 그런 얘기들이 또 주변 사람들은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주변만 봐도 그냥 피던 학생들 다 아직도 피고 있고 그 사람들이 금연하기를 바라고 한 건데 딱히 뭐 금연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꼭 돈을 올리는 거 말고 다른 금연 방법도 있을 거고 뭐 방송? 금연 방송? 금연 캠페인? 보기 좋은 방법들 있잖아요. 그냥 기분이 좋아야지 사람이 끊지. 괜히 뭔가 반항심에 더 샀고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담배를 안 피고 싶어도 자기가 옛날부터 한 2, 3년간 펴왔던 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갑자기 끊을 수가 있냐고. 솔직히 시민들 입장보다는 정부에서 좀 세금을 거두려고 하자 그런 생각이 오히려 더 많이 들고 별로 그렇게 좋은 정책은 아닌 것 같아요. 담배 중에서 좀 낮은 거를 그런 걸 좀 싸게 팔던가 아니면 오히려 흡연자를 위해서 이렇게 흡연할 수 있게 뭐 이렇게 껌이라도 나눠주던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좋은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담배만 끊으라고 하면은 뭐 정부 사람들은 담배 안 피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은 돈 많으니까 그냥 피는 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별로 좋진 않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민발언대 리포터 이혜미였습니다. 이혜미 리포터가 시민들 직접 만나봐서 담배값 인상 1년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얘기 들어봤는데요. 담배값 비싸죠? 우리 모두 금연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론이다 순서죠. 오늘도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웅 센터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굉장히 바쁜데, 자, 오늘 정치권에 대한 여론 종합적으로 한번 알아보죠. 먼저 진박 마케팅에 대한 여론부터 알아볼까요? 진박. 이거 어떻습니까, 요새? 예, 먼저 조사 결과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어제 이제 세계일보가 개요부터 말씀해 주셔도 돼요. 어제 세계일보가 보도했는데 여론조사 기관 R&R에 의뢰해서 지난 이제 1월 27일, 28일 양일간 전국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유무선 전화 조사를 했는데 응답률은 11%였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예. 자세한 결과는 이제 중앙 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실 수 있는데요. 이 조사에서 말씀하신 진박 마케팅의 핵심인데요. 이게 이제 TK 지역의 현역 물갈이론이죠. 예. 이것에 대해서 공감하는지 공감하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공감한다는 응답은 35.1%에 그쳤고요. 예.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4.8%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일정 부분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역풍을 좀 받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좀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대구 경북 여론은 어떤지 그게 이제 사실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이제 이 조사에서 대구 경북 지역만 이제 빼서 따로 봤는데요.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전국 조사 결과와 약간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공감한다라는 응답이 41.3%였고요. 아하.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4.1%였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도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다소 높긴 합니다만 이것은 이제 오차 범위 내에 있으니까 예. 공감 의견과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지금 이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런 기류라고 한다면 그쵸 좀 일정 부분 TK 지역에서는 또 영향을 받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새누리당 지지층을 또 따로 떼서 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물갈이론에 공감하는 의견이 60.4%였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진박 마케팅이 일반 유권자들한테 상당한 이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것이 맞고 또 TK 지역에서도 이것이 압도적인 여론은 아닙니다만은 유권자들은 이제 수동적 존재로 만들어 버리니까 또 새로 이제 온 진박 후보들이 지역 유권자들과 유대감이 없어서 초기에
상당히 어쨌든 충돌하는 부분이 이제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제 TK 지역에서는 어쨌든 이것에 공감하는 의견도 상당 부분 있고 여권 지지층에서도 일정 부분 있어서 이 경선 국면에서는 다소간 이제 영향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최근에 이제 최경환 부총리, 전 부총리가 이제 이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같은 경우는 이른바 유승민 의원 또는 유승민계 의원들과 진박 의원들 간의 대결 국면이었기 때문에 진박 후보들이 이제 수용성이 상당히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데 최경환 전 부총리가 직접 나서게 될 경우에는 이 이제 구도를 유승민 또는 유승민계 의원들 대 박근혜 대통령의 구도로 전환시키는 효과가 일정 부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소간 지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물갈이는 이제 팽팽했는데 공감한다는 의견이 일정 부분 좀 높아질 가능성도 저는 이제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문제는 선거는 이 TK 지역에서만 치러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것을 바라보는 이제 수도권 지역의 어떤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식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새누리당의 수도권 의원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진박 마케팅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진박 마케팅하고 인지도하고 맞물리면 이게 그래도 좀 되는데 솔직히 장관 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몰라요. 그 인지도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총리도 잘 모르는데 장관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최경환 의원은 아무래도 대중정치인이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최경환 전 부총리가 이제 투입이 되면 조금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국민의당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조사에서 이번 총선에서 아까 세계일보 조사죠. 그렇습니다. 지지할 정당을 이제 물었어요. 이 조사에서 새누리당이 37.5%가 나왔고요. 이제 통상의 조사 결과랑 이제 비슷한 수준이고요.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이 18.5% 나왔고요. 이 조사에서 특이했던 것은 이제 국민의당이 8.4%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국민의당의 하락 추세가 확인되고 있긴 한데요. 여기서 이제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에게 사실 이제 창당 오늘 하는 상황인데, 이제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어서, 어떤 반등이 좀 필요한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제 보면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더민주에 비해서 국민의당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국민의당 지지율이 더민주에 비해서 낮게 나왔고, 이 이제 광주 전라, 이 호남 지역에서만 더민주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이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에서는 국민의당이 22.1%, 더민주가 27.9%. 여기서도 더민주가 높긴 했습니다만은 오차 범위 내에 이제 있어서 팽팽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에 관심을 보였던 것이 안철수 의원이 내세웠던 새로운 정치, 이것에 대한 이제 기대감, 열정, 이제 이 관심, 이것이 일정 부분 차지하긴 했을 텐데요, 지지에. 그러나 이제 더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더민주에 대한 또는 더민주의 문재인 체제에 대한 반감이 사실 상당 부분 동력이었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표가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동력이 되었던 부분이 일정 부분 상실될 수밖에 없었고, 또 이제 가장 사실은 더민주가 국민의당이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른바 이제 야권 성향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지지층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호남도 사실은 이제 야권 성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야권 성향층이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이른바 새누리당의 이제 이중대다라고 하는 새누리당 이중대 프레임이거든요. 지난번 한상진 위원장이 이승만 전 대통령 국부 발언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 어떤 보수 정당의 모습 아니냐라고 하는 야권 성향층들의 비판이 더해지면서 이것이 이제 야권 성향층 또는 호남에서도 일정 부분 지지율이 빠지게 되는데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일단은 지금까지의 지지율 흐름을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서 윤희용 센터장님의 말씀에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요. 네. 컨벤션 이펙트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어디에 더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예? 왜 그러냐면 김종인 체제가 출범하고 이게 컨벤션 이펙트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사그러들기 시작을 한다면 상대적으로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 부분 첫째 하나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은 이게 얼핏 보면 지지층 회귀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일부 중도층들이 국민의당을 지지했다가 다시 새누리당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 야당의 야권을 지지하는 파이가 커졌다가 원래 야권 지지층 정도의 크기의 파이로 다시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국민의당이 컨벤션 효과를 얻었다가 일정 시간 지나서 그 컨벤션 효과가 거치면서 지지율이 떨어진 측면이 분명히 이제 있을 수밖에 없겠고요. 똑같이 말씀하신 대로 더불어민주당도 문재인 대표가 이제 사퇴하고 또 김종인 위원장이 들었으면서 굉장히 집중적인 조명을 이제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컨벤션 효과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일정 기간 특수를 누렸고 이제 좀 거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의견도 교수님 말씀 이제 일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지금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예. 선거가 다가오게 되면 이제 유권자들 또는 야권 성향층이든 여권 성향층이든 그 진영의 어떤 제1정당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 결집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어쨌든 야권 성향층은 정권에 대한 심판 정서로 투표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심판할 때는 어쨌든 야권 진영에서의 대표 정당, 제일 덩치가 큰 정당에게 힘을 실어주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는 빠진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예.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야권에서 보면은 이 상대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당이나 더불어민주당 어느 한쪽이 잘하고 어느 한쪽이 못해야 지지율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선거가 다가오게 되면 어쨌든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으니까 변동이 사실 크지 않은 측면이 있을 수 있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것이 여론이다. 지금까지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웅 센터장과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힘찬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